네,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7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창원, 울산을 갔다가 저녁 한 5시 반 경에 집에 왔습니다.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좀 소화가 안 됐는지 배가 좀 고프질 않아서 지금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배가 그때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예. 정견이가 아이고 이놈 새끼가 아픈지 뭘 잘못 먹었는지 아마 간식을 제가 좀 잘못 준 것 같은데 어저께 밤에 설사를 막 하고 바닥에다가 그냥 똥을 그냥 진똥을 다 문대놓고 지 엉덩이에도 그냥 똥이 잔뜩 묻어가지고 밤 12시 넘어가지고 똥 치우고 바닥에 있는 똥도 닦고 이놈 엉덩이도 닦아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좀 아프던 것 같았는데 간식 안 주고 밥만 지금 줬는데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고 미안해 정견아. 그래서 오늘은 정견이를 이렇게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저는 아이고 오늘 그래서 뭐 그냥 잠깐 시간 내서 유전자 지배사회 이걸 읽을 생각인데요. 지난 시간에 34쪽까지 읽었는데 뭐 그냥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피곤한지 자꾸 한숨이 나네요. 아이고. 오늘 책 한 권 오랜만에 책을 샀는데 책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제가 가다놓고 집에 있었던 두 번은 사랑하지 못하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권문수라고 권문수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1991년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 메이슨 대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각각 심리학과 임상상담학을 전공해서 카운슬러로 일하고 뭐 한 병원에서 테라피스트로 근무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 제목에서 보듯이 두 번은 사랑하지 못하는 병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이 사랑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에세이를 좀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신의 테라피스트의 경험을 써놓은 것 같았는데 일단 제목에서 좀 끌렸습니다. 두 번은 사랑하지 못하는 병.
사랑했으므로 사랑이 두려운 당신을 위한 심리 치유 에세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뭐 이제 좀 우울하고 그랬대. 이제 옛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가 이제 옛 연인과의 추억이 떠오를 때 비극으로 끝난 결말과 뭐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 꼭 제 심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번은 사랑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는 게 아닐까. 그 이후로 뭐 변변찮은 연애도 변변치 않게,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그런 병이 걸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3번을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인생에서 3 여성을 사랑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풋사랑까지 합치면은 뭐 그랬지 않았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군대 제대하고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그 여인들이 제가 사랑했었다라고 저는 스스로는 인정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제가 갖고 있던 사랑의 총량을 다 소비해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약간 마음속 깊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지 뭘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판단을 아직. 그래서 어떤 딱 정확한 답을 얻지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왜 답을 얻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제대로 쳐다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연애 문제에 대해서,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연애 문제에 대해서 뭐 심리학책 꽤 조금 읽긴 했는데 정확한 답은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혹시 이 책들 한 권 더 있거든요. 이분 책, 검문수라는 책 한 권 더 올 텐데, 이분들 책에서 한번 좀 찾아볼까 하고 책을 사놨어요. 여기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좀 각각 짧은 에피소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보고 괜찮으면 오디오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지배사회 오디오북을 하고 있는데, 포기하진 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 첫 번째 시간이 끝난 지 너무 오랫도록 지났는데요. 이제 흥미가 좀 떨어져가지고 예, 책을 놓고 있었는데, 배가 꺼질 때까지 유전자 지배사회 책을 오디오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비평을 하면서 읽고 있죠. 비평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쪽. 반대가 끌리는 이유. 이러한 선별적 투자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성별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다양해야만 한다. 거의 비슷한 아이들이 태어날 경우 선택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예. 유전자는 다양성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죠. 유전자의 번식의 전략이죠. 다양성. 바로 이 지점에서 유성생식이 필요한 이유가 설명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온 유전자를 한 쌍씩 가지고 있지만 정자나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한 쌍이라는 정상적인 개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체가 A1, A2라는 한 쌍의 유전자와 B1, B2라는 한 쌍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A1, A2는 같은 기능을 하지만 특성이 다른 두 버전이며 B1, B2 역시 마찬가지로서 유전학에서는 이들을 변이라고 표현한다. 이 개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마다 A1, A2 중 하나가 무작위로 선택되고 마찬가지로 B1, B2 중 하나가 선택되므로 예컨대 자손은 A1, A1, B1 예컨대 첫째 자손은 A1, B1, 둘째는 A1, B2, 셋째는 A2, B1, 넷째는 A2, B2 등 서로 다른 조합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엄청난 진화적 이점인 이유는 이를 통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의 후손이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가 면역 유전자이며 B1, B2는 각각 다른 종류의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주는 변이라고 할 때 특정 병원균이 유행하는 환경에서 B1을 가진 아이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는다면 부모는 빠르게 그 아이를 포기하고 B2를 물려받은 아이를 선택할 수 있다. A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B1과 B2 모두와 짝을 지어두는 것이 스스로의 번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는 많은 부분 병에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다고 해서 빠르게 그 아이를 포기하거나 그러질 않죠. 그게 이 인간이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 같다고 저는 아까 이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후손의 다양성을 늘리는 유성생식 전략은 짝을 선택할 때도 작동한다. 앞서 설명한 A1, A2와 B1, B2를 가지고 있는 개체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변이를 지닌 상대보다는 각 유전자의 다른 버전을 지닌 상대가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된다. 앞서 B라는 유전자가 병원균에 대한 면역력을 제공하는 유전자라고 했으므로 가급적 많은 종류의 병원균에 대비해 다양한 후손을 낳고 싶다면 똑같이 B1, B2를 지닌 상대보다는 B3, B4를 지닌 상대와 결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시 한번 A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각각 다른 종류의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B1, B2, B3, B4와 모두 짝을 지어주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B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전자가 있는데 생물학자들은 그것을 MHC라고 부른다. MHC는 우리 몸에 침투한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원들과 결합해 그것들을 면역세포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사람은 저마다 다른 MHC 변이를 가지고 있다. 그 변이의 형태에 따라 보다 잘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의 종류, 즉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병원균의 종류가 다른 것이다. 이제 슬슬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MHC라는 유전자의 변이에 따라 짝짓기 상대나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겠지만 이 현상은 일찍이 쥐에서 관찰되어 네이처에 보고된 바 있다. 이는 MHC가 유전학적으로나 단백질의 수준에서나 붉은 불개미 연구에서 언급한 페로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쥐의 페로몬은 특히 소변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소변 냄새에 대한 선호도가
유전학적 근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네이처의 한 논문에서 밝혀졌다. 소변은 아니지만 현대인들도 채취를 통해 MHC 변이에 대한 선호도를 달리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클라우스 베데킨트의 유명한 실험에서 남성 참가자들이 이틀 동안 입고 있던 티셔츠의 냄새를 여성 참가자들이 맡은 다음 그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해보니 여성 참가자들이 자신과 다른 MHC 변이를 가진 참가자의 냄새를 더 선호했다. 또한 이 경우 실제 과거 혹은 현대 파트너의 냄새와도 유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미 결혼한 남녀들의 MHC 변이를 조사해보면 자신과 다른 MHC 변이를 가진 커플이 많다는 사실도 미국 인간유전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전자를 갖기 위해서 짝짓기를 한다는 건데 외도 바람이라고 표현하죠. 외도를 하는 이유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근본에서는 근본적으로 보자면 남자는 자신의 유전자를 다양하게 펼치고 싶어서 여러 여자를 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여자는 다양한 유전자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다양한 자손을 다양한 형질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 바람을 핀다.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아닐까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연 선택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페로몬은 자신과의 유전학적 유사성을 판별하는 데도 사용된다. 짝짓기 대상으로 자신과 차이가 나는 상대를 선택함과 동시에 유전학적으로 근친인 상대는 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근친에서는 아무래도 자기와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다양성을 전략으로 삼는 유전자로서는 매력적인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멀리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성향은 실험용 쥐에서도 드러난다. 근친교배는 후손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랬죠. 위험한 유전질환의 발생 빈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피 메커니즘이 진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찍이 인류학자 에드워드 웨스터마크가 인간 결혼의 역사에서 근친결혼이 문화적 혹은 제도적 이유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는 단지 성적으로 끌리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현대과학으로 뒷받침되는 것이다. 그렇군요. 일찍이 말을 했군요. 한편 네이처 유전학에 발표된 또 다른 티셔츠 실험에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발견되었는데, 상대의 MHC로부터 근친도를 판별할 때 자신이 가진 MHC 가운데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변이를 기준으로 알아낸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경우는 자신과 살고 있는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자신을 실제로 낳아준 생물학적 어머니일 테니 어머니의 그 익숙한 채취가 감지되면 상대가 근친임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의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유전학적 아버지의 가능성이 적다. 유전학적으로 더 우수한 수컷이 아기를 낳아 양육을 더 헌신적인 수컷으로 하여금 키우도록 하는 것은 사람을 비롯한 많은 동물 암컷들이 가지고 있는 번식 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 점이 참 슬픈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누구지? 최재천 박사님도 하셨던 그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만약에 일부 일처제가 일부 일처제의 제도가 아니라면
수컷의 95%는 짝짓기를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암컷들이 모두 현빈 뭐 잘생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에? 우월한 유전자들 다 몰려간다는 거죠. 예. 그 5%밖에 안 되는. 저는 옛날에 그런 말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했던 말에 누가 너의 유전자를 받아서 받으려 하겠냐 뭐 이런 식의 농담이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까요? 저의 유전자를 받을 사람은 없는 걸까요? 제가 유전적으로 뭔가 매력적이지 않은 조건을 많이 두루 갖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뭔가 좌절감을 느끼는데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좌절감 같은 걸 느끼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뭐 이건 저는 근데 환경 결정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이 가능성이 왠지 더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의 채취에 대한 후각적 기준 대신 유전학적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MHC 유전자를 기준으로 상대가 근친 관계인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잠깐만. 아무튼 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 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연애 상대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반대 성향에 이끌리는 심리 역시 유전적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호 메커니즘의 하나일 수 있다. 물론 비슷한 점이 매력이 된다는 상충되는 조사 결과들도 많은데 이와 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짝을 맺는다는 동료 교배의 흥미로운 점은 대개 외모와 같은 물리적 조건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키나 체질량 지수 같은 것들이다. 실제로 유전학적으로 동료 교배를 조사한 네이처 인간 행동 연구를 보면 키와 체질량 지수 그리고 학업 성취도와 같은 형제들에서 이러한 짝짓기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끼리 그리고 몸매 좋은 사람은 몸매 좋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학업 성취도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학벌이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짝을 진다는 얘기죠. 이는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즉 훌륭한 유전학적 자질을 나타내는 형제들의 경우 결국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합하게 되므로 이것이 동료 교배처럼 보인다는 이론과 일치한다. 그렇지. 또한 유전자보다는 문화적 영향하에 있는 가치관이나 취향 같은 부분에서도 서로 비슷한 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사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과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예,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비해 유전자와의 연결고리가 강하면서도 어느 쪽이 확실히 좋다고 할 수 없는 타고난 성향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매력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남자와 밝고 외향적인 여성은 서로에게 끌리며 순종적인 성향의 사람과 지배적인 성향의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군요. 요게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남녀 평등 이런 게 뭐랄까 전 모든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이렇게 당해 있어서 뭐 순종적인 사람 여자 그러니까 순종적 여자가 순종적이면 현대 뭐 그러니까 맞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뭐 현대적이지 않다 뭐 옛날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맺어진다 라고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문화적인 이유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잘 판단하지 못하겠네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뭐. 실제 조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자신의 심리적 불안에 대한 방어 기제와 상반되는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 심리학적 기제가 무엇이든 다른 성향에게 이끌리는 것은 유전학적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전자의 유도 전략일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의 유전체 전체를 조사해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찾아보면 MHC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다른 유전자들에게서 이류 교배, 즉 자신과 다른 변이를 찾으려는 경향이 발견된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화학적 충동과 유전학적 차이점이라는 매력에 이끌려 결혼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뜨거웠던 감정은 사라지고 서로 간의 차이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가뜩이나 서로 다르게 진화한 남녀가 개인적인 차이까지 맞닥뜨리면 극복하기 힘든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물학적 배경을 알고 나면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원인이 성격 차이라는 것도 놀랍지 않다. 예, 그렇군요. 이런 메커니즘이 발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사랑은 스파크처럼 일어나지만 하고 나면 그 차이점 때문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나 자연 선택의 관심 대상은 유전자의 성공적인 번식이지 개체의 행복한 삶이 아니다. 이 말이 무섭네요. 자연 선택의 관심 대상은 유전자의 성공적인 번식이지 개체의 행복한 삶이 아니다. 따라서 진화의 세계에서 오직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후손을 남길 수 있다면 부부의 삶과 행복이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어, 그럼 애 낳고 그냥 바로 헤어지는 건가요? 그래도 뭐 상관없다 이런 건가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더 읽어보면 나오겠지요. 결혼이라는 기만적 거래. 오늘 여기 1장까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유전자는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페로몬과 같은 화학 물질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짝짓기를 하도록 충동할 뿐 아니라 심지어 유전적 조성에 따라 상대를 선별적으로 선택하게끔 유도한다. 다시 말해 진화적 관점에서 결혼이란 자기 유전자의 50%를 후손에게 남기고 최대한 잘 살아남게 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상대와 맺는 욕망에 이끌린 거래다. 마틴 데일과 마고 윌슨은 현존하든 사라졌든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인간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공식적인 번식 동맹을 맺었으며 결혼이라 불리는 이 공동체에서 부부는 유성 생식에 가담하고 육아를 함께함으로써 이를 실현한다라고 했다. 재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데려온 자식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지 못하며 첫 번째 결혼에서와 달리 자녀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지목된다.
재혼한 여성은 새로운 남편이 전 남편의 자식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새 남편의 진화적 이해관계와는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재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간과 동물의 짝짓기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비극은 유전자적 관점에서 한쪽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이 다른 한쪽의 이익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태어난 자식이 생존하는데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기여가 필수적이라면 아비와 어미 중 누가 먼저 양육의 책임을 져버리고 더 많은 자손을 만들고자 다른 상대를 찾아 나설지를 두고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경우 종종 있지요. 요즘엔 근데 저출산이라 이런 경우보다는 인간을 비롯한 많은 종의 경우에는 수컷이 아예 떠나버리거나 최소한의 투자로 여러 살림을 꾸린다. 총균쇠의 저자로 유명한 생물지리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섹스의 진화에서 그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한다. 이 책은 읽었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2번째인가? 책으로 섹스의 진화 이걸 읽었는데요. 내용이 이제 생각이 안 나네. 첫째는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수정란에 투자하는 정도가 암컷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며 이거 기억납니다. 둘째는 암컷이 임신비 수유기간에 다른 수컷과 교미를 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짝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이 없다는 점이고, 셋째는 암컷의 몸속에 있는 새끼가 자신의 것인지 수컷으로서는 암컷과 동등한 수준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도덕적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간 대신 널리 연구된 안락닥새를 예로 들어 어떻게 수컷이 교활한 방식으로 암컷들을 속여가며 일부 다처를 실현하는지 설명한다. 살짝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멀지 않은 곳에 다른 또 하나의 암컷을 거느리는데, 근데 그 분배하는 자원이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본처와 그 2번째 처에 따라서. 그러나 출산과 본처가 물론 더 많습니다. 약간의 비율로, 좀 더 적은 비율로 이 세컨드에게 적은 자원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러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떠안는 만큼 암컷은 권리라는 무기로 대항할 수 있다. 자연 세계에서 암컷에게 주어진 권리는 바로 짝짓기 선택권이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수컷은 때때로 생존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암컷에 대한 절박한 구애를 한다. 그래야 되는 건가요? 생존을 무릅쓰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네요. 암컷에게 구애를. 저는 미안합니다, 암컷들. 이때 어느 수컷을 선택한 것인지는 암컷의 몫이다. 그렇군요. 주도권은 여자가 잡고 있죠. 인간 세상에서도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아주 소수의 진짜 잘난 남자들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죠. 그래서 프로포즈도 대체로 대부분 남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어느 수컷을 선택할지는 암컷의 몫이다. 번식에 대한 권한을 가진 암컷이 수동적인 경우는 거의 없고, 암컷의 선호도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사실상 번식 활동은 암컷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예일대학교 조류학과 교수 리처드 프롬은
그 책 아름다움의 진화에서 스콧세들의 세계에 넘쳐나는 아름다움이 바로 미적 감각을 활용하는 암컷의 착지키 선택권에 의해 진화된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이게 맞습니다. 왜 맞냐면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남자를 그 자기의 연인이 될 남자를 고르는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옷을 잘 입는 남자. 예.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모든 여자들은 선호합니다. 이게 새들이 막 아름다운 깃털을 갖고 있는 거라고 똑같죠? 네. 물론 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42cm의 거대한 페니스를 자랑하는 42cm의 거대한 페니스를 자랑하는 수컷 오리들은 이미 짝이 있는 다른 암컷과 강제 교미를 감행하고 때로는 윤곽도 시도한다. 그러나 그런 오리조차도 어떻게든 암컷의 선택권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 그렇죠. 뭐 강간 외에는 이제 그 루저들, 루저 암컷 수컷들은 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강간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 강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억제하고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 사건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에휴. 그러나 그렇지. 암컷 오리의 질 구조는 반시계 방향으로 꼬여있는 수컷 오리의 페니스와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꼬여있다. 수컷이 강제로 삽입하더라도 수정이 될 만큼 깊이 진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암컷이 편한 자세를 허용하지 않으면 수컷의 정자는 난자 가까이에 도달하기 힘들다. 실제로 다수의 오리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강제 교미를 통해 탄생한 새끼는 2에서 5%에 불과했다. 암컷 오리가 갖는 전체 교미 가운데 40%가 강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강간 불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여자가 마음 먹으면 어떤 식으로도 남자는 강간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워낙 질에 이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거를, 여자가 마음 먹은 이상 남자가 촉구하지는 않은데, 대신 이 남자는 그 외적인 폭력으로 그걸 이 저항 의지를 무기력시키기 때문에 이게 강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모르겠는데 여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네. 더 나아가 암컷은 유전학적으로 더 우수한 수컷이 새 아기를 낳아 양육에 보다 헌신적인 수컷을 속이고 수컷이 키우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인간 존재라는 게 재밌네요. 그래요.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저랑 이제 멀어진 녀석인데, 한때는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형이 애를 둘을 낳았어요. 첫 번째 결혼을 해서 애 둘을 낳는데 잘 키우다가 자기가 그냥 한눈에 반한 어떤 이혼녀를 만난 겁니다. 애 하나 딸려 있는, 아들 하나 딸려 있는. 근데 그 첫 번째 부인을 가차없이 버리고 그 두 번째 여자한테 갔어요. 제가 딱 보기에도 야, 저런 여자가 왜 저 형하고 저런 형하고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뭐 답은 금방 나오죠. 자기는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될 처지인데 너무 되게 기티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그 형님은 아주 볼품 없었고 아주 무식하게 생겼거든요. 너무 안 어울리는 커플이었는데 선택을 한 거죠. 그 형을. 야, 대신 내 아들을 제대로 키워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답 뻔히 나오는 거죠. 그래도 그 형은 뭐 자기 자식들하고 부인은 그냥 내팽개치고 해벨레 하고 그냥 취한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있어요. 더 나아가 암컷은 유전학적으로 더 우수한 수컷의 아기를 낳아 양육에 보다 헌신적인 수컷을 속이고 그 수컷이 키우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거죠.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에게는 함께 살고 있는 자식들이 자신의 친자식이라는 보장이 없다. 2010년에 이루어진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까지도 약 15%의 아내가 혼외 정사를 한다. 하겠지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런 혼외 정사의 이유가 유전자가 다양성이라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그 지배를 받는다는 거겠죠. 네? 요약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은 사실은 자식과 산모의 관계였다. 따라서 외할머니는 자신의 유전자가 손주에게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반면 외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자신의 딸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손주에게 자기 유전자가 있다고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은 친할아버지다.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그 아들이 데리고 있는 손주들도 어떤 어머니의 아래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화 본능은 현대인에게서도 보스란히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친조부모에 비해 외조부모가 손주들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데 특히 외할머니가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모와 외삼촌 등 어머니의 형제가 고모나 삼촌 등 아버지의 형제보다 조카에게 더 많은 돈을 쓴다. 그렇지요. 아이고. 그렇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외삼촌. 네, 먼저, 외할머니. 네, 저도 외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키우셨는데, 그래서 저도 외할머니를 가장 사랑하는데 지금도 그립고 그런데 외할머니 이유가 이게 작용을 했겠지요. 했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외할머니, 친할머니 뭐 각각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을 겁니다. 친할아버지 너무 멀죠? 그리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들보다 외삼촌, 이모? 다릅니다. 가까움의 느낌의 정도가 달라져. 그래서 그 옛날 인도에서는요, 그 외삼촌이
애들을 키우는 그 옛날 인도라는 게 그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 그때 당시에 고대 인도에서는 외삼촌이 그 자기 누이의 자식을 키우는 경우도 많았다고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미국인들의 유언장을 분석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내보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남편은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는 반면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의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고 곧바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고, 그렇군요. 냉정하네요. 냉정합니다. 아이고, 남편들 얼마나 서운할까요? 서운할 것 같은데요. 잘해야 되겠어요. 아내가 있는 분들 좀 특히 아내분보다 좀 더 오래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아내분들한테 아주 잘하십시오. 매일 안마도 해드리고 차도 타서 갖다 대령해 드리고 그러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안 준답니다. 자, 생물학적 이유는 분명하다. 둘 중 하나가 사망할 즈음의 나이가 되면 대다수의 여성은 가임 연령을 지나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남편은 자신의 자식을 돌볼 아내를 위해 자금을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다. 반면에 남편은 그 나이가 되어도 다른 여성과 새로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내로서는 자신의 재산을 남편과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 그리고 새로 생길 수 있는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요. 진화 심리학의 대가 데이비스 버스는 욕망의 진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 이걸 읽어봤었습니다. 욕망의 진화. 또 다른 책이 여자가 섹스를 하는 247가지 이유 그런 책이 있어요. 두 권 다 읽어봤는데 인간의 짝짓기에 대해 내가 발견한 사실 가운데 대다수는 윤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예컨대 성적인 목표를 무자비하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녀는 경쟁자를 깎아내리거나 이성을 기만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의 배우자를 파멸시키기도 한다. 이런 발견들은 나를 불편하게 했다. 인간의 짝짓기에서 경쟁적이고 갈등을 유발하고 속임수에 능한 측면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들이 이 땅의 모든 남편과 아내가 언제든지 서로를 기만하기 위해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거나 평생 서로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친가의 가족들이 그 자녀, 손주 혹은 조카가 어머니의 외도로 태어난 남의 자식일지 모른다고 항상 의심하고 그런 이유로 그 아이들에게 일부러 애정을 덜 쏟는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배우자를 순수하게 믿고 속임수를 행하지 않으면 주어진 새끼의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수컷들이나 암컷들이 다른 유전자들의 번식에 희생당하며 스스로의 유전자를 번식시키는 데 실패했을 뿐이다. 오늘날의 우리 안에는 그러한 진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기만적인 유전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들이 발휘되는 것이다. 하지만 버스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발견이 불쾌하다고 그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인간 짝짓기의 불순한 측면으로 인해 생기는 가혹한 결과들을 치유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과 맞닥뜨리는 수밖에 없다. 현실을 일단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걸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당해야죠. 모르고 당하지 말고 알고 당하면 이해를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랑 결국에 헤어지게 된 것도 내가 좀 뭐랄까
유전적으로 마땅히 잘하나 보다 라고 또 생각을 했었어요. 유전적으로 마땅치 않았다라고 했었던 거는 제가 그때까지 이제 보여줬던 그에게 보여줬던 뭐 능력이라든지 성격, 뭐 가정 환경, 뭐 신체 조건 이런 거를 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면에서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수긍합니다. 지금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영견이로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괜찮아. 우리 정견이는 참고로 우리 정견이는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이세를 못 봐요. 아빠는 중성화 수술을 안 했는데도 이세를 못 보고 있단다. 정견아, 아빠 불쌍하지? 너도 불쌍한 건가 모르겠다. 아빠가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너 키우려면 이세를 볼 수 있는 내가 그런 자신이 없어. 그리고 네가 그 중성화 수술을 안 하면 오줌을 아무데나 막 갈기고 너도 괴롭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수술을 했단다. 자, 많이 읽겠습니다. 몇 장 안 남았어요. 아이고. 뒤틀린 교육열과 능력주의. 어쨌거나 유성생식은 다수의 다양한 자손을 낳아 번식 가능성을 높이기에 적합한 짝짓기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아이들의 생존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지고 극소수의 아이만 낳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성생식은 득보다 실이 많은 여러 종류의 갈등과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번식 방법이 되고 말았다. 그래? 게다가 포괄 적합도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양육 본능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원시시대와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부모들이 한두 명의 자녀에게 무제한적인 투자를 하도록 만든다. 결국 부모의 양육 본능이란 유전자가 자신의 번식 성공을 위해 부모라는 아바타를 조종하는 강력한 동력인 것이다. 그렇군요. 그래요.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식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자식 교육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것은 다시 다른 부모들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지지 않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도록 부추긴다. 이는 마치 세계의 여러 나라가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끝없이 군사력을 확장하는 군비 경쟁과도 같은데 실제로 자연세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군비 경쟁이 진화의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문명화된 인간 집단에서 성행하는 유전자들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얼굴을 한 채로 자신들의 전달체인 자녀들에게 교육이라는 군비 경쟁의 채찍질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이 많죠. 과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식의 학구열만을 그러니까 지적 행복만을 위해서 학업을 시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다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런 다수의 부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정신 그런 유전적인 유전자의 전략에 휘말려서 지배당하고 있는 부모들이 다수가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인간의
역사의 발전,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등장한 것이 자녀의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맴돌며 과잉 보호하는 헬리콥터 보모들이다. 자녀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다 못해 학교나 교사도 간섭을 하는데 이것이 심각한 교권 침해로까지 이어진다. 2023년 한국에서는 3달간 연이어 3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모욕과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공개된 그들의 만행을 보면 아이에게 매일 모니콜을 해달라, 집에 와서 보충 지도를 해달라 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부터 내 세금 먹는 벌레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 무릎 꿇고 빌어라, 가족을 살해하겠다라는 협박까지 현대사회에서 유전자의 노예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예. 그렇네요. 이 사람들은 뭐 유전자의 노예네요. 바보들이네요, 아주.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어떤 생물학에 갖고 있는 어떤 법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지배를 당했을 때 이렇게 부조리와 부작용, 사회적인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미국에서는 대규모 부정 입학 사건이 드러나 미국 전역에 충격을 안겼다. 기업체 CEO, 유명 연예인, 변호사 등이 시험 감독관을 매수해 대리 시험을 치게 하거나 대학 스포츠 코치를 매수해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명문대학에 자녀들을 입학시켰다가 발각된 것이다. 8년간 오고 간 검은 돈의 규모만 무려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이 가장 활발하며 3학년만 되면 학교와 학부모 모두가 이시체제로 들어간다. 초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의 결과에 따라 어느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고 그것이 거의 대학까지 결정짓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학원가는 학원 교육으로 유명한 한국에 있지 않다. 인도에 있는 세계 최대의 입시학원 도시 코타가 바로 그것이다. 15만 개에 달하는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내노라는 수재들이 몰려들어 인도 최고의 명문인 인도 공과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1년치 학원비와 기숙사 비용이 한 가족의 1년 소득과 맞먹기에 학원을 보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유전자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는 대학 졸업 여부와 교육받은 총 횟수로 측정되는데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유전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유수의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유전자, 사이언스 등의 여러 편의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최근에는 무려 300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조사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간을 비롯한 개체의 어떤 특성에 대한 유전인자를 발굴하는 연구를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는 책에서 계속해서 언급될 것이다. 학업 성취도에 대한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연구에 활발히 참여했던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캐스린 하든 교수는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학업 성취도가 유전자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다는 사실을 빗대어 유전자 로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인지능력 평가를 위주로 개발된 현재의 학업 성취도 지표가 결국 유전자의 경쟁을 위한 도구로 환원되고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의 경쟁이 휩쓸려 불행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만들어낸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빌려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 역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저서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유전자 로또에 당첨되어 그리고 여러가지 유리한 사회적 환경 덕분에 고등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뿐인데 이것을 재능과 노력이라는 단어로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훅 들어오네요. 아이고, 세상이 이렇답니다. 에. 이렇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 그러니까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라는 얘기를 빼고,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예일대학교의 데니얼 마코비치 교수는 엘리트 세습에서 한국을 비롯한 능력주의 사회에서 엘리트들이 스스로 인적 자본이 되어 자기 자신을 착취해가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능력주의와 자기 착취에 대해서는 3장에서 조금 더 깊이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의 한국과 같이 한두 명의 자녀에 대한 무제한적인 투자가 능력주의를 극도로 심화시킨 사회에서는 이러한 군비 경쟁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된다. 즉 오늘날 많은 가임기 부부들이나 결혼 정년기의 남녀들은 일종의 사회적 브루스 효과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잉된 교육열로 인한 교육비 부담, 과도한 경쟁과 점점 커지는 빈부의 격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비롯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마치 암컷 원숭이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새로운 알파 수컷이나 우리 인간 선조들의 생존을 항상 위협한 가혹한 자연 환경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가지는 것이나 가정을 만드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네요. 다만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대신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기 원하지만 그중 많은 이들에게 가정을 꾸린다는 것, 특히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하나의 사치로 여겨진다. 지금 우리는 잠재적 생명들의 무덤으로 가득한 죽음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너무 비약이 심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갈등과 자식 문제 등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가정생활과 관련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불행,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어 사회로까지 확장된 경쟁의 문제는 유전자가 스스로 번식하기 위해 고안한 사랑이라는 진화적 메커니즘에 우리가 놀아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그런데 유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번식뿐만 아니라 생존도 포함된다. 일단은 생존을 해야 번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자는 사랑이라는 감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반대쪽에 놓여있는 혐오라는 감정 역시 진화가 발명해낸 산물인데 이는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작동한다. 사랑이 가족을 비롯한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향해 어디까지나 유전자의 번식을 위해 조건적으로 발휘된다면 혐오는 가정과 혈연 관계 밖에 있는 사회 속의 타인들을 향해 오직 유전자의 생존만을 목표로 무조건적으로 행사된다. 이제 교묘한 기만이 아닌 무차별적 폭력이라는 진화의 또 다른 전략을 살펴볼 차례다. 재밌네요. 이 1장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락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장 가정, 사랑이라는 자기기만.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고귀하지도 신성하지도 않다. 남녀간의 사랑도 심지어 부모의 자식 사랑도 모두 포괄 적합도 최대화의 원리에 따라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한 진화적 전략일 뿐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관찰되는 자발적 유산이나 인간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부모의 자식 살해는 투자 가치가 높은
자식만을 남기고자 하는 부모들의 가차없는 선택의 결과다. 원시적인 수렵 채집 사회나 농경 사회에서는 남아에 비해 쓸모가 덜한 여아가 주로 살해 희생양이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아들이나 딸에 대한 선호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생략적으로 발현된다. 또한 우리가 흔히 섹스라고 부르는 유성생殖은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화된 짝짓기 전략으로서 호르몬의 불장난과 유전학적 차이의 매력에 이끌려 맺어지는 이 관계의 대부분은 결국 불행한 결혼 생활로 전개된다. 이렇게 가족 혹은 혈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냉정한 진화적 계산이나 기만 등은 모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유전자의 명령에 따르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현대사회, 특히 한국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갖가지 불행을 초래하는 과정인 교육열이나 능력주의의 문제 역시 결국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유전자의 번식 욕구에 기인한다. 잘 읽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분의 비약이 심하다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읽다 보니까 타당한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타당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고 정반합이 잘 맞아떨어지는 논리적이고. 그러나 문제는 이분 말대로 우리가 유전자에 그냥 지배되는 존재였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살 수 있지 못할 겁니다. 그 점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명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생물학적인 한계를 벗어났기에 가능했던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 일처제로 해서 자기 인간이 이제 수컷도 자기 자녀를 거느리면서 기르면서 자기의 지식을 전수한다거나 하는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명이 생겨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유전자의 논리로서만 만약에 돼 있었다면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문명은 탄생되지 못했겠죠.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